왕건은 후삼국 통일 후 국호를 고려라 정했는데 고구려를 이어받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고려는 왕건이 호족들과 함께 세운 나라이기에 건국 초기에는 호족 연합 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독자적 세력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왕이 되었죠. 따라서 고려는 왕건이 고려라기보다는 호족들이 각기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주식회사 형태의 호족 연합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호족과 육두품이 힘을 합쳐 고려를 건국하고 초기 지배층을 형성하죠.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직을 차지하며 문벌을 형성합니다. 5품 이상의 문벌 귀족들은 후대에게 계속 자동 상속이 되는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받았고 음서제도라는 것을 통해 자제들을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앉게 합니다. 음서제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나라의 공을 세운 신하나 지위가 높은 관리의 자손을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인데 당시 고급 귀족들에게 엄청나고도 특별한 혜택을 준 거죠. 그리고 각 지방의 세력이 강한 호족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왕권은 강하지 못했죠. 그래서 왕건은 유력한 호족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호족들을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당시 이 정략 결혼은 왕건이 왕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죠. 정략 결혼을 시킨 호족들에게 지금은 당신이 일개 지방의 지배자일 뿐이지만 만약 당신의 딸이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천하의 2인자로 올라선다는 미끼를 주어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이는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전보다 왕권은 강화되었으나 이후에 필연적으로 왕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략 결혼으로 부인이 29명이고 아들이 25명, 딸은 9명, 합쳐서 34명의 자식을 둔 거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 중 왕건이 맏아들인 해종이 왕건이 뒤를 이어 2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해종의 어머니는 전라남도 나주 지역의 호족의 딸인 장화왕후 오씨입니다. 이 오씨는 태조왕 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전 나주의 어느 마을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왕건이 지나가다 목이 말라 물 한 그릇을 요청하자 바가지에 물을 떠 버드립을 띄어서 바쳤습니다. 이에 왕건이 이렇게 한 이유를 묻자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할 것 같아 천천히 마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죠. 왕건은 처녀의 총명함과 미모에 끌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여인이 곧 장화왕후 오씨입니다. 나주 토착 세력인 나주 오씨 집안이죠. 장화왕후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 무가 제2대왕 해종이 됩니다. 이천의 이름은 완사천이라 하였는데 후에 마을 이름을 흑룡동이라 하여 왕을 용에 비유하면서 왕건이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해종이 태어난 동네라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하죠. 이 흑룡동은 현재 나주 송월동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에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 오씨가 만났다는 나주 완사천 생가에는 나주 오씨 문중에서 세운 장화왕후 기념비가 서 있는데 전라남도 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조 왕건이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왕건이 정책 대부분은 지방 호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세력이 있는 호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보면 됩니다. 먼저 호족 통합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호족의 당근 정책, 다시 말하면 회유 정책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첫째, 정략 결혼 정책으로 부인이 29명, 자식이 34명이라 했죠. 두 번째로는 사성 정책으로 이것은 주로 자신의 성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성씨를 쓰게 함으로써 한 일가 친척이라는 의식을 가져다 주었겠죠. 셋째, 역분전으로 이것은 호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 제도입니다. 이처럼
호족을 회유하는 당근 정책도 있었지만 견제를 하는 채찍 정책도 있었죠. 첫째, 사심관 제도. 이것은 지방에 연고가 있는 호족을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담당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심관이 책임을 지게 되었죠. 둘째, 기인제도. 이것은 저번 시간인 통일신라 시대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같고 이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중앙에 머물도록 하여 감시하고 인질로 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조왕 건은 호족 세력을 안정시킨 후 북진 정책을 실시하는데 잃어버린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공격해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란을 짐승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는 한편으로는 발해의 유민을 포용하는 정책이기도 했어요. 이 거란과의 관계에서 유명한 태조와 관련된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924년 10월 거란이 세운 요나라는 화친을 위해 고려의 사신 30명과 선물로 낙타 50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태조 왕건은 거란족 사신들을 모조리 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데려온 낙타 50마리를 개경 만부교에 묶어서 굶겨 죽이는 것으로 화답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것은 오늘날 지독한 동물 학대입니다. 태조 왕건이 어질고 착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후대의 최승로라는 고려시대 학자는 왕건을 어질고 인자한 최고의 왕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죠. 이 사건으로 양국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고 왕건 이후에 거란이 3차례에 걸쳐 고려를 공격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란은 성종대에 1차 침략을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서희 장군이죠. 거란의 장군 소손영과 만나 협상을 하여 충돌 없이 거란을 물러가게 합니다. 서희 장군의談判은 역사에 빛나는 외교 명장면이죠. 그 후로도 거란은 2차, 3차로 침략하는데 그중 3차 침략 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귀주 지역은 오늘날 한반도 이북 지역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죠. 여기에 큰 별이 떨어지고 난 후에 탄생했다 하여 낙성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낙성대라는 한자어를 풀이하면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라는 전철역이 있고 강감찬 장군 동상과 전시관이 있습니다. 다시 왕건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왕건은 민생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금을 인하하고 곡식을 빌려주는 흑창을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태조왕건은 건국 초에 호족들의 견제와 회유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갔으나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후대 왕들에게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훈요10조를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승하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핵심은 장자왕이 계승 원칙을 세웠으며 팔관회와 연등회 등 불교 행사와 풍수지리 사상을 중시하라는 내용 등이 있었죠. 훈요10조의 내용 중 장자왕이 계승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치열한 왕위 계승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태조가 죽자 치열한 왕위 다툼이 벌어지죠. 태조 뒤를 이은 장남 해종은 왕위 계승에 불만을 가진 자들의 난들이 일어나 시달리다가 즉위 2년 만에 승하하는데 이것이 945년입니다. 그 뒤를 이은 태조의 둘째 아들 정종,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승하하죠. 이 두 왕이 때이른 승하의 원인은 호족들의 왕위에 대한 권력 다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고려의 상황은 왕권은 약화된 상태였고 호족들의 권력은 막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조정은 권력을 노리는 자들의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고려의 4대 왕
광종이 즉위하는데 왕권이 미약한 고려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네요. 광종은 호족들이 해달라는 것은 모두 해주며 7년 동안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정치학 책 정관정요만 읽었다고 합니다. 호족들은 이제 광종을 무시하며 만만히 생각하고 있었고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 호족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모두 들어주니 국가의 재정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겠죠. 갑자기 광종은 호족들에게 노비 안건법을 제안합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민으로 되돌리는 정책으로 당시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었죠. 그러나 양민이 되면 신분의 자유를 얻는 대신에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신분이 되는 것이죠. 광종의 이런 생각은 부족한 국가의 재정도 충당하며 한편으로는 호족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노비안건법을 통해 호족들의 권력을 낮추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7년간 광종을 허수아비라 생각했던 호족들은 이 제도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죠. 노비안건법이 통과됨으로써 광종은 국가 재정 충당, 호족들의 권력 약화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습니다. 그러나 후에 호족들은 이 법의 통과를 후회하고 불만을 제기하죠. 이제부터 광종은 숨겨왔던 개혁의 칼을 뽑아드는데 상기라는 학자의 건의를 수용해 과거제를 시행하여 왕이 직접 실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죠. 이전까지 관리는 기득권들이 모두 차지하였고 지위가 자손에게까지 대물림되었었죠. 또한 색이 다른 옷을 입혀 서열을 정리하는 관복을 제정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복을 입었었는데 어떤 신하는 임금보다 화려한 옷을 입는 신하도 있었죠. 이에 광종도 심기가 매우 불편했겠죠. 이제 사복을 못 입게 하고 정해진 옷을 입게 했다는 것은 서열 정리와 함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실력 있는 자들을 관리로 등용하겠다는 것이죠. 광종은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대모광우 황보씨는 신정 왕태후와 태조 왕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광종은 이복 여동생과 결혼을 한 것이죠. 또 다른 부인인 경화궁 부인 임씨는 이대왕, 해종의 맏딸로 광종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광종은 이복 여동생 및 조카와 결혼한, 말하자면 왕실의 종래혼, 쉽게 얘기하면 근친혼의 고려시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근친혼의 결혼을 한 이유는 막강한 호족 세력을 얻기 위함이었죠. 아버지인 왕건이 막강한 호족 세력들의 딸과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 딸들도 당연히 관계가 되겠죠. 이러한 근친혼은 신라시대를 이어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를 통해 광종은 26년간의 치세기간 동안 외척 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튼튼한 방어막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광종은 이에 영모라는 죄를 씌어 호족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합니다. 대대적인 숙청은 과거 후고구려의 궁예를 연상하게 했답니다. 광종의 피해 숙청은 왕실 내부까지 번져 2대 해종과 3대 정종의 외아들까지 비명에 죽어나가죠. 이렇게 피해 숙청을 통해 왕권을 확립한 광종은 자신을 황제로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광종의 대숙청은 960년에서 975년 광종이 죽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광종은 양면성을 가진 군주였었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진 훌륭한 업적을 세운 군주이면서도 병적으로 숙청 작업에 몰두한 피해 군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취약한 왕권을 가진 형인 해종과 정종이 비참하게 몰락한 과정을 지켜본 광종으로서는 두 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호족 억압책을 시행했다면 아마도 일찍 죽은 형들의 전철을 따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광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7년 동안 무능력한 왕인 것처럼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호족 억압책을 써서 왕권을 강화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권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룬 광종의 뒤를 이어 아들인 경종이 왕위를 이어받죠. 그러나 아들 경종은 제2 6년 만에 죽고 당시 경종의 아들이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아서 사촌동생인 성종이 왕위에 올랐죠. 성종은 광종과 경종 시대 불만이 많았던 호족들과 화해 분위기로 전환합니다. 성종 때 국가 체제가 안정되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성종은 즉위 후 곧바로 유교 사회 건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여 합리적인 국가 운영 체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5품 이상의 중앙 관리들에게 고려의 시정을 논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죠. 나라를 위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이죠. 당시에 성종이 가장 총애하는 학자는 유교학자 최승로였습니다. 이에 최승로는 고려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은 시무 28조를 올리죠.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해서 국가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갑니다. 광종이 호족을 제압했기 때문에 성종이 지방을 통제하며 체계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정립이 된 것이죠. 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을 지칭하여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문벌 귀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5품 이상의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거나 지방 호족 출신으로 중앙 관료가 되어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문벌 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음서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5품 이상의 고위 문벌 세력들은 과거 제도에 의한 실력으로 등용된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세습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고려 4대 광종 때 과거 제도가 도입되어 실력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죠. 그렇다면 과거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음서제도를 통해서 권력이 세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제에 의해서 등용된 사람보다 음서제도를 통해서 등용된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내부적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되겠죠. 당연히 어느 집단의 불만이 더 크겠습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특권을 통해 권력을 틀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이처럼 고려시대는 실력보다 가문의 파워가 더 강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5품 이상의 문벌 귀족들에게는 음서제 이외에도 특별한 특권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바로 공음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에게 계속 자동 상속이 되는 토지제도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음서제도와 이 공음전이라는 것은 이들 문벌 귀족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스페셜한 특권이었죠. 이처럼 고려시대가 얼마나 부패한 사회인지 실감이 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고려시대가 전개되는데 부패가 연속되는 현상과 다시 한 번 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